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쟁점에 대해 토론해 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사회 이목을 끌고 있는 이슈 하나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재수사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하라는 그런 권고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여기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형제복지원 사건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형제복지원은 이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시설인데요. 이때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또 강제 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복지원 자체의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 동안 운영되는 과정에서 513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안매장되었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재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제 80년대에 이 수사와 또 판결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1987년에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게 수사를 벌여서 불법 감금 등의 형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당시에 대법원은 1989년 7월경입니다. 이때 그 정부 훈령에 따른 조치였다, 불황자 수용이었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조치를 권고했고 또 검찰총장 역시 검토해본 후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님. 우선 이 비상상고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생소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하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사사건의 문제인데요. 이제 확정 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인데요.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에 하는, 그러니까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상상고 후에 형제복지원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당시에 이제 무죄를 받았던 박인근 원장이나 또는 정부의 책임, 이 부분이 또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조 변호사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이냐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기존의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제 비상상고가 되어서 혹시라도 이제 유죄 판결이 새롭게 선고가 되게 된다면 그때로부터 새롭게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될 건데 이때에도 과거에 이제 그 정부의 훈령에 따라서 불황자들을 수용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당시의 원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비상상고라는 제도 자체가 네. 어떤 선언적 해석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박인근 원장이 불이익 변경 원칙을 어긋나서 다시 뭐 유죄를 선고받아서 뭐 처벌을 받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국가의 책임, 당시 박인근 원장의 책임 등이 밝혀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것인데요. 원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네. 국가 배상 책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거 유사한 이제 과거사 문제 해결 원칙 또는 절차를 보면 주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잘못된 관계들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이들의 불법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공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1년 동안 활동했던 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사실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고가 바로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공고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과거 이제 1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검찰개혁위원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잠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조 변호사님? 일단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네.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외국인 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소수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 대한 그 범죄 피해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인권 보호 방안을 수립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검찰 조직이 워낙에 경직돼 있고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을 통제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는 검찰청 자율화 이런 정책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그 개선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그 과거사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동이 많았지만 지금 이번에 그 검찰개혁위원회도 적지 않은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작용들이 상당히 많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시작한 위원회인 만큼 예.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네. 기대는 좀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고 또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잘못됐던 검찰의 행위들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전부 건드리거나 또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 뭐 형제복지원 사건 경우는 워낙 이제 피해자도 많고 또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아마 재판 절차나 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이제 검찰 또는 뭐 재수사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과거 이미 지나간 수사 끝나 있고 그다음에 판결도 이미 확정이 된 사건에 대해서 또는 재수사라는 이런 취지의 어떤 권고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 부분 좀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지적도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습니까, 조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네,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하냐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법이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러면 별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비상상고가 이루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새롭게 뭐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변경이 되거나 혹은 지금처럼 법령 위반이 완전히 그 밝혀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미 지나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새로운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으로 해결하자 내지는 여기에서 그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는 부분에서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에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이라던가 이제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불황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어떤 수용 시설로 그
그 수용을 해서 이제 좀 더 한국의 거리 내지는 서울의 거리를 깨끗하게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령 위반의 점도 많고 영장주의라던가 이런 분들도 완전히 훼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면 지금에까지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 점을 제대로 보자라는 것이 법적 안정성적인 측면인데요. 물론 아주 이슈가 되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새롭게 파헤쳐서 하는 것이 좋지만 과거의 사실관계가 이미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의 판단을 존중하자라는 측면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 적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지요. 그래서 뭐 이 안정성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아닙니다. 예. 우리 법이 다 정해놓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과정에서 있었던 법령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확정 짓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뭐 불이익 변경 원칙이라든가 소급 입법 처벌 금지 뭐 이런 대원칙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행위들은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처벌이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 제도 또 판결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의 통상 이념이라고 하면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 이념을 정의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도 또 법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법적 안정성과 그리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통상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항상 우위에 있으면서 이게 안정을 좀 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상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정의라는 가치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이제 그 법적 안정성을 조금 깨면서라도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비상상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가 과거의 어떤 문제를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사회적 손실이 크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수사기관 그리고 또 재판하는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사건에 집중해서 다시 먼 훗날 또다시 이에 대한 재수사나 또 다른 판결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수사기관 그리고 우리 법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성범죄 판결 논란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고 또 아울러서 각 분야에서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성범죄 관련된 유죄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관련된 동영상이 또한 유포되면서 이것이 과연 성추행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덕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덕재는 바로 배우 조덕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배우가 우리 촬영 도중에 우리 조덕재 배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었죠. 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곰탕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에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부인이 나서서 청와대에 글을 올리면서 억울하게 지금 구속이 됐다라는 취지로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네티즌들이 이게 과연 성추행이냐 아니냐라는 또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급기야 이제 남성과 여성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좀 혐오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성범죄 판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우선 조덕재 사건, 요 경위와 좀 판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사건은 배우 조덕재 씨의 사건인데요. 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4월 예.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에 네. 상대 배우인 반민정 씨와 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배우 조덕재 씨에게 징역 1년, 예.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재 씨는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최근에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2심과 또 대법원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무죄 선고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요. 예. 조 씨가 콘티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예. 이것을 넘어서 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또 유죄를 선고한 것인가요? 예. 자,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연기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해서 강제추행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기나 촬영 중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되자 우리 배우 조덕재 씨가 이제 자신의 SNS에 어떤 동영상을 게재했죠. 예,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을 토로한 것인데요. 예. 조덕재 씨는 상대 배우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여배우가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어깨 폭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생마가 바로 저 조덕재란 말인가? 라는 이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영화 촬영장에서 자신이 등장해서 상대 여배우와 연기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조덕재 씨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여배우와 신랑을 벌이다가 여배우의 어깨를 내리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과 영상에서 조덕재 씨는 상대 여배우의 조덕재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억울하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그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내지는 네티즌들에게 직접 보고만 판단해달라라는 취지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디 조변에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두 분께? 이게 이제 과연 성추행에 해당될 만한 것인지 뭐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째 조 변호사님부터 먼저 어떤가요? 제가 일단 본 부분은 이제 조덕재 씨가 그 네. 메이킹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들어와서 예. 그 여배우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어깨를 때리는 장면, 그 장면까지를 보았는데요. 예. 일단은 하체 부분이 뭐 손을 댔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깨를 내려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기인 예. 것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그 조덕재 씨가 그때 당시에 게재한 영상만으로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만 가지고 강제추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주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감독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뭐 내가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 그 지시대로 했다면 사실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감독의 지시와 다르게 그거보다 좀 과하게 나갔다면 그 성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뭐 의견이 지금 뭐 조금 다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연기하는 과정에서 콘티만 놓고 본다면 뭐 어떻게 행동해라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써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오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과연 아까 우리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때 강제추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동영상을 볼 때는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 이거 저게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동영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볼 때도 좀 어설프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장면 하나만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잠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세간의 이제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바로 곰탕집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곰탕집 CCTV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 부분, 요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 변호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그 작년 11월경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그 손님이 계산을 하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옆에 있었던 여자 손님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소가 되어가지고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이 2018년 9월 5일 불과 얼마 전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가지고 지금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더군다나 이제 이게 지금 이 사건만 가지고서는 처음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결국 우리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지금 법정 구속된 그 남성의 아내가 글을 올리면서부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판결이 9월 5일 날 선고가 됐고요. 예. 그 가해자의 부인이 다음 날인 9월 6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때 글에는 이제 본인의 남편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제 글을 기재했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과 그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나흘 만에 24만 5천 명이라는 예. 많은 숫자의 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의 그 관례를 보면 20만 명이 넘게 그 네.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처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여기에 대한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CCTV만 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엉덩이를 스친 것인지 혹은 엉덩이를 움츠켜 지은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분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영상까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판단 논란이 굉장히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이게 이 영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을 하긴 좀 어려운데 자 우선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어쨌든 하고 또 이 법정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인가요?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그 당시에 했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사정 이런 것들을 그 총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피해자가 매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의 엉덩이가 손으로 움켜쥐어졌는지 혹은 엉덩이를 스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이 엉덩이가 스쳐 지나갔거나 움켜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바로 했고 그런 점이 충분한 그 증거로 참작이 되어서 지금 일단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증거의 요지로는 피해자의 증인, 네. 증인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CCTV 내용 피해자의 들어가 진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동영상 보셨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CCTV를 보면서 예. 이게 그러면 과연 강제추행,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했는데 그렇게 보였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 CCTV만 가지고는 도저히 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엉덩이 부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손이 단 건지 움켜진 건지 네. 뭐 안 단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CCTV 영상이 지금 유죄의 증거 중에 하나로 차용됐지만 예. CCTV 증거만 본다면 스쳐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움켜잡았다라고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CCTV 영상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판단의 근거로 보자면 오히려 CCTV 영상이 유죄의 증거뿐만 아니라 충분히 움켜쥐고 지나가기에는 촉박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또 사실 CCTV 영상 저도 언제 봤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저도 너무 빨리 뭐가 화면이 지나가지고 뭘 보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상인조차 사실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영상만 가지고서는 지금 범죄 사실 특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는 또 지금 현재 1심이 나온 상태고 앞으로 이제 상소심 이제 2심부터 또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더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그 사건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성범죄 판결 논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성범죄 관련된 판결,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좀 전제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아울러서 또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 법적인 문제점들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주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토론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유무죄와 관련된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를 둘러싸고 또는 성범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어떤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이게 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범죄로 일단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해서 사실상 거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분명히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특히 무죄 추정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현재 재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게 되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판단입니다. 예. 우리 법은 이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예.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관의 양심을 믿지 않고서는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사 참여를 했던 예. 그 준강간 사안의 예. 경우에서는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완전히 그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초동 수사를 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저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안 했는데요. 수사기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사 내용에 참여를 해보면 특히 이제 강간이나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그 적어도 가해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방어하는 입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논란이 되는 지금 이런 두 케이스에 그런 논란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뭐 수사나 재판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성범죄 수사나 재판의 현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사건 실무와 이제 관련해서 또 특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사실상 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것처럼 수사도 진행되는 경우를 지금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이게 둘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증거도 잘 없고 또 증인도 잘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피해자는 증인이 되겠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또 여러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도 좀. 예. 이제 법원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재판 진행 방식 또는 인정 방식이 조금씩 예. 다릅니다. 이 경우도 이제 성범죄의 특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달리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없고 CCTV 밑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범죄의 경우 매우 특이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마약 사건이나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결코 성범죄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는 정도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밀하게 발생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자체, 그러니까 여러 번의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번의 각각의 진술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뭔가 그 중에 특별한 다른 진술을, 그러니까 어긋나는 진술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이 두 케이스, 예. 배우 조덕재 케이스와 그다음에 지금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그 재판부가 성범죄라는 특수성이 너무 다른 범위가, 예. 그러니까 범위가 좀 지나치다라는 예. 느낌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예. 이런 경향이 지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CCTV라던가 예. 내지는 지금 매우 많은 스태프들이 보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여기는 영화기 때문에 그 당연히 영화 촬영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죄가 선고되었다. 내지는 지금 두 케이스 다 꽤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나오는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또는 진실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곰탕집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곰탕집 사건에서는 우리 보도를 보면은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 피해자의 진술, 일관된 진술만 채택하고 그다음에 CCTV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조 변호사님 우리 보실 때 아니죠? 네, 증거의 요지에는 CCTV 영상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보도된 바와 달리 이제 실제로 우리 판결문을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되어 있음을
바로 알려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증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두 개인데 결국은 증인의 피해자죠. 피해자의 진술 증언입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CCTV 영상, 이게 이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디다 더 비중을 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여쭤볼까요? 자, 진술과 다른 물증이 있습니다. 자, 이때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다 더 비중을 두면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예, 뭐 그 문제는 단편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월적 증명력을 갖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 상황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이 사건의 경우 이제 CCTV 영상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이런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우월한 지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 사실을 호소할 경우에 갖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신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사건 영상에서 재판부가 CCTV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접적인 장면은 없지만 이제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영상과 관련된 진술들, 그러니까 주변의 목격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 및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중을 어느 곳에다 두느냐라는 것은 이제 개별 사건마다 좀 다를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객관적 증거라는 CCTV 영상이 나왔다면 적어도 그 영상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영상 자체의 증명력은 100%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내지 그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로 어느 정도 믿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CCTV라고 하는 것은 그 위조가 되지 않는 이상 완전 무결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CCTV 내용과 배척되는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CCTV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다만 CCTV에 담겨있지 않은 장면들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진술들로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 자체가 물론 각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장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의 손이 움직이는 장면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 엉덩이를 움켜잡을 정도의 그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런 가해자로 봤을 때 그런 생각 내지는 그 추행 의사라는 부분이 엿보이느냐라는 부분을 고찰해 봤을 때는 CCTV 장면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 사건의 지금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또 지금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검찰에서는 벌금을 구형했죠. 벌금 300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괘씸하다 이런 취지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또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예, 뭐 통상의 경우에 비춰봐서 예. 이게 조금 형이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으로 많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피고인의 양형 자료에 관해서 우리가 별로 알고 있는 예.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유, 이제 그거 하나 정도만 지금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정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뭐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양형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형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애매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사건이고 그 가해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형사 사건이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런 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부가적으로 다 따라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판결문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다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판결에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뭐 고려하지는 않은 것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그 가해자가 확인된 바로는 초범입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서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범죄 행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엉덩이를 물론 움켜졌다라는 식으로 공소사실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 사실관계는 움켜쥐었다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쥐었다가 놨고 이것을 더 이상의 사정은 없고 초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개월을 선고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과도한 이제 형선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도 이제 사건을 실제로 형사사건 변론하면서도 특히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우리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론할 때 이 변호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양형은 또 줄여달라는 취지로 또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우리 법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또 저희가 변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 사건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은 무죄 주장하시면서 또 양형 주장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그 심정이 어떠십니까? 예, 이것이 이제 변호사들이 술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유무죄를 판단한 이후에 그렇죠. 먼저 하고. 양형을 다시 정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됐을 때는 이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빠지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현실이 이러니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인정하고 선처를 받자라고 설득하는 경우까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변호사들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좀 분리하는 과정, 특별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예. 이것이 이제 분리되는 형태로 제도 개선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우리 CCTV 뿐만 아니라 이제 조덕죄 사건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조덕죄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덕죄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죠. 이제 유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배우가 예컨대 콘티대로 반드시 콘티에 나오자 그대로 하지만 거기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하는 도중에 이 성추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연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무시한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당연히 연기 중에도 어떤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하지 않을 그런 또 여성의 어떤 뭐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대로 존중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직업이 배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제로 어떤 뭡니까 이게 노출 연기를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항상 따라다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직업이 이제 배우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노출이 심한 그 영화이기 때문에 예. 배우가 당연히 감독의 콘티를 얼마나 따랐느냐 내지는 피해자가 당연히 그 여배우인 피해자도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존중되었느냐라는 것이 그 사건의 핵심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형법 307조에서는 그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죄로 인정하는 그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0중 8구의 입증이라는
의미를 그렇죠.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 즉 말이 될 만한 의심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은 사실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취지가 우리 형법의 형사소송법의 취지인데요. 지금 조덕재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세츠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콘티를 매우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킹 영상 중에 일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이 조덕재 씨한테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강간하는 것처럼 확 찢어버려.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반민정 씨와 그 해당 장면을 찍기 직전에 조덕재 씨와 감독 둘 사이에서 오간 콘티 내용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에로 영화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감독이 여배우에게는 이 정도의 노출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남자 배우에게만 따로 가서 노출의 정도라든가 행위의 정도를 좀 더 과감하게 요구하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내가 추행을 하고 있다 내지는 여자 배우의 성적 자기절적권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인식은 조덕재 씨, 배우 조덕재 씨의 인식에 따라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민정 씨하고 조덕재 씨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네. 그 콘티 자체 내지는 현장에서의 감독의 요구를 종합해 봤을 때 그 조덕재 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독의 요구에 따른 범위 내의 그 연기를 했다라고 하면 설사 그것이 반민정 씨와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행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예술이라는 행위를 법의 잣대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배제를 하고 본다면요. 주목할 만한 사실관계는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특별히 감독이 촬영을 했다거나 예. 뭐 클로즈업을 한다든가 뭐 장면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뭐 예술적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뭐 촬영 행위 또 전체적인 영화의 구성상에 있어서 손이 바지 속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는데 손을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뭐 성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성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액션 장면이라고 친다면 네. 뭐 치는 신용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엄청 세게 가격을 해서 부상을 입혔다. 이것은 연기로 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정된 것보다 상당히 지나친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기하는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연기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는 돈 없는 행위인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충분히 공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연기인지, 저 사람이 연기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어디까지가 연기인 것인지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자 오늘 지금까지 조덕재 사건 그리고 곰탕집 사건 두 개를 중심으로 성범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쟁점 또는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로 두 분께 부탁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오늘 이슈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자들의 용기에 응원을 보냈으면 합니다. 과거에 우리 법이 피해자들 편에 서지 못하고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법원이 또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판결들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용기를 박수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은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운데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기를 좀 북돋워드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 그 모든 증거를 총망라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좋은 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기본적으로 많이 신뢰를 하다 보니 다른 증거들도 유죄 증거들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일반인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법원에 주문하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과 함께 마지막 한마디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범죄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성범죄가 건절되는 그날까지 우리 피해자들도 응원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 성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또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범죄를 수사하고 판결하면서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2차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인) 시위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이른바 나홀로 시위를 1인 시위라고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위란 원래 2명 이상의 다수인을 전제로 하고 여러 사람이 군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집시법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제약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한 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대에게 의사전달이 가장 용이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위 방법으로서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정복 차림의 경찰관 한 명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조직원들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있는 경찰 고위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불법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전배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 경찰 지휘부에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찰 버스가 불타고 경찰관들마저 피를 봐야 했다면서 민노총 불법 시위 세력들에게서 보상받아야 할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떼우겠다는 소리냐라고 했고, 또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포기한 권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찾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지휘계통이 있는 조직인데 왜 튀려고 하느냐는 지적부터 통쾌하게 할 말을 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방해를 받거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입게 되는 일상적인 권익 침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위법하거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또한 엄정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굳이 국가의 기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국민들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 질서를 일선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인 만큼 경찰이 불법과 타협하고 불법을 눈감아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더 이상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기로 하고 시위 현장에서의 대응 역시 너그럽게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민주경찰로서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폭력 시위나 불법 시위까지 용인한 것 같은 그릇된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불법 시위대는 민주투사 대접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당한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진정 민주경찰로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